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농업혁명을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라 평가했습니다. 수렵채집이는 수백 종의 야생 동식물을 섭취했지만 농부들은 밀이나 쌀 같은 단일 작물에 의존하며 심각한 영양 불균형에 빠졌습니다. 또한 농경생활은 신체에 심각한 무리를 주었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나무에서 과일을 따거나 사냥감을 뒤쫓는 활동에 적합하도록 진화했지만 농부들은 온종일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고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등 고된 노동에 시달렸죠. 더불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살고 가축을 키우면서 천연두, 홍역, 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일찍 젖을 떼고 죽을 먹는 경우가 많아 면역력 저하로 높은 아동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농부들은 가뭄과 홍수, 흉작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동과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잉여 생산물은 농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단 지배계급의 착취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죠. 하라리는 농업혁명이 인류 집단의 전체 규모를 키워주었을 뿐 평균적인 개인의 삶은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악화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고고학적 유골 분석에 따르면 농경이 도입된 후 영양 불균형과 4cm가량의 신장 감소, 디스크, 관절염, 빈혈, 충치, 전염병 확산 등 건강 상태가 수렵채집인보다 크게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현대인의 비만과 당뇨 역시 농업이라는 덫에 걸려 진화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곡물 식단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기근에 대비해 고칼로리 음식을 탐닉하도록 진화했지만 탄수화물 과잉 공급에 따른 진화적 불일치가 발생하며 대사증후군의 비극이 야기된 것이죠. 수백만 년 인류 진화의 역사에 비하면 신석기 농업혁명은 고작 1만 년 전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80년대 의학자 보이드 히트는 현대인의 유전자가 수렵채집 조상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석기 식단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인류학자 로렌 콜데인의 저서 구석기 식단이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고 비슷한 류의 건강이론들이 우후죽순 확산되었죠. 콜데인은 급격한 식단 변화의 진화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곡물과 유제품을 배제한 생고기와 채소 중심의 구석기 식단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석기 식단의 개념에는 중요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단일한 형태의 구석기 식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수렵채집이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물가에 살면 생선과 조개를, 사냥감이 많은 지역에서는 고기를, 사냥이 어려우면 식물과 열매를, 이마저도 부족하면 뿌리 줄기를 캐먹었죠. 실제 각 지역 수렵채집민의 전통 식단들을 분석하면 영양소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집단에 따라 탄수화물은 30에서 80%, 지방은 7에서 40%, 단백질은 15에서 50% 범위까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즉 인류는 이상적 식단에 맞춰 진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식량 자원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갖추고 있죠. 만약 인류가 특정 식단에 집착했다면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를 극복하지 못했고 신대륙으로의 진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렵채집인이 먹었던 음식 대부분은 현대의 식재료와 판이하게 달랐으며 원래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의 조상인 테오신트는 나달이 매우 작아 섭취가 힘들었고 아보카도 역시 커다란 씨 주변에 아주 얇은 과육만 붙어있는 수준이었죠. 닭 또한 지금처럼 살이 많지 않고 작았으며 고기는 질겼습니다. 오늘날 식재료는 더 많은 영양과 칼로리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오랫동안 품종을 개량한 결과물입니다. 인류가 수렵채집 시대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기존 전제와는 달리 최신 연구는 농업혁명 이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농경 집단에서 탄수화물 분해를 돕는 아밀라제 유전자가 급증한 사례와 목축 문화권에서 우유를 소화하는 유당 분해 능력이 빠르게 확산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유전학자 존 호크스에 따르면 진화 속도는 농업혁명 이후 폭발적 인구 증가와 함께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유전적 변이가 등장할 기회가 많아졌고 자연 선택이 작용하는 속도 또한 훨씬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수렵 채집인이 곡물을 먹지 않았다는 통념 역시 최근 연구에 의해 수정되고 있습니다. 물개는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치석에서 야생 곡물의 전분 입자가 확인되며 아프리카 모잠비크 응알루의 동굴에서는 10만 년 전에 갈돌과 야생 수수의 전분 잔해가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발란치노, 러시아 코스텐키, 체코 파블로프, 3만 년 전 구석기 유적들에서는 야생 푸들과 고사리 뿌리, 가시풀, 야생 귀리 등 전분 입자가 묻어있는 연마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적어도 3만 년 전 수렵 채집인이 뿌리 식물과 야생 곡물을 갈아서 전분 형태로 조리해 먹었음을 시사합니다. 지방은 분해 과정이 복잡한 느린 연료인 반면 탄수화물은 즉각적으로 타오르는 빠른 연료와 같습니다.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려면 질소를 떼어내는 복잡한 대사 과정이 필요하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노폐물, 요소가 생성됩니다. 즉 탄수화물은 인체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 원료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극심한 정상급 마라톤 선수들이 섭취량의 70%를 탄수화물로 충당하며 고강도 훈련을 견뎌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통곡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베타글루칸, 피토스테롤 등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장 건강과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곡물을 정제해 교합액을 제거할 경우 식이섬유와 유익한 영양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제된 고탄수화물 식단은 혈당을 빠르게 높여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할 경우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장기 추적 관찰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체중 감량에 있어 다른 식단보다 특별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메타 분석 결과들은 체중 변화의 핵심이 특정 영양소의 비율보다는 전체 섭취 열량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제창자인 게리 토브스는 인슐린이 지방 축적과 대사 질환을 조절하는 핵심 기제라 주장하지만 식단과 건강의 관계는 인슐린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감자위원회 국장 크리스 보이트가 진행한 실험입니다. 그는 홍보 목적으로 60일 동안 오직 감자만 섭취했는데 저탄수화물 이론에 따르면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체중과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체중은 9kg 감소했고 중성지방과 혈당 수치 역시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비결은 감자가 주는 높은 포만감 덕분에 결과적으로 전체 섭취 열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하루 20개의 감자를 먹는 단조로운 식단에 넌더리가 난다며 고개를 저었죠. 이처럼 탄수화물 자체는 악이 아니며 초가공 고칼로리 식품의 과잉 섭취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결국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특정 식단의 우월성을 따지는 데 있지 않고 식품의 품질과 영양의 밸런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한편 농업혁명은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대한 반박 또한 제기됩니다. 사무엘 보울스는 초기 농경이 수렵 채집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았음에도 인류가 농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도적,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초기 야생밀과 보리의 생산 효율을 비교한 결과 초기 농경은 수렵 채집보다 노동 생산성이 18%가량 낮았습니다. 즉 초기 농부들은 더 많이 일하고도 더 적은 칼로리를 얻는 영양학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죠. 하지만 농업의 진정한 강점은 시간당 효율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높은 생산성과 부양 능력에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은 넓은 자연 생태계에서 식량을 분산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1명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농업은 동일 면적에서 수백 명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칼로리를 생산했고 폭발적 인구 부양 능력은 곧 집단의 규모와 힘으로 직결되었죠.
하라리는 농부의 삶을 엄청난 스트레스로 묘사했지만 실상 수렵채진민의 삶은 고정된 안식처 없이 상시적 굶주림과 추위, 포식자의 위협이 교차하는 극한의 생존 투쟁이자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수렵채집이 매 순간 식량을 찾아 헤매는 도박과 같다면 농경은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의 성격을 갖습니다. 곡물은 저장이 용이하여 흉작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자산 역할을 수행했고, 인류는 고단한 노동을 대가로 예측 가능한 생존의 안전성을 저축한 것입니다. 수렵채집 사회의 공유 경제와 달리 농경사회는 곡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배타적 소유권 체계가 탄생했습니다. 집과 저장고, 경작지와 같은 농부의 자산은 고정된 토지 안에 위치하여 공동으로 방어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식량 확보에 매달렸던 과거와 달리 농업사회는 잉여 생산 덕분에 농업의 활동에 종사하는 특수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개별 농부의 영양 상태는 나빴을지라도 조직화된 부력과 압도적 인구수를 앞세운 농경 집단은 수렵채집 사회를 빠르게 압도했죠. 일단 인구수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인류는 야생 자원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진화적 가두리에 갇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기 농부들의 삶은 개인적으로 훨씬 힘들었지만 이들이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편 피터 리처스는 기후변화가 농업의 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제안합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에는 기후변동이 극심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 안정적인 농업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만 2천년 전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기후가 따뜻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식물의 생장이 크게 촉진되었습니다. 즉 인류가 농경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죠. 일단 농업이 시작되자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고 다른 집단 역시 생존 경쟁의 압박 속에서 농업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연쇄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농업의 약사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집단 간 생존 경쟁이 결합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창한 생존 전략 외에도 빵돌이인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가설은 바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2018년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은 요르단 북동부의 슈바이카 유적에서 1만 4천년 전 탄화된 빵 부스러기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슈바이카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라케페트 동굴에서는 1만 3천년 전 원시적인 맥주 제조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이는 농경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나투프 문화 시기 동안 이미 빵을 구워 먹고 술을 제조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당시 나투프 문화에는 야생밀과 보리, 귀리, 수생식물의 뿌리까지 채집해 곱게 갈고 채로 걸러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야생 곡물 나달을 일일이 채집하고 반죽을 만드는 제조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빵과 술이 선사한 미각적 충격은 곡물을 직접 재배하게 만든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유발 하라리는 개인의 고통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농업을 너무 비관적으로 평가했지만 결과적으로 농업은 거대한 문명을 탄생시키고 현대의 번영을 이끈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농업과 가축사육, 품종 개량을 통해 스스로 식단 환경을 변화시키며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이상적 식단을 둘러싼 이념이나 유행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체질과 생활 방식에 맞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가장 합리적 접근법일 것입니다. 전 세계 288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메타 연구에서는 BMI 25에서 30, 과체중 집단의 사망 위험이 정상 체중보다 오히려 6%가량 낮다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만의 역설은 적당한 체지방이 노년기나 질병 발생 시 신체를 보호하는 에너지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도비만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 아니라면 체중 감량에 매몰되어
무리한 다이어트를 감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과 평야, 사계절 기후, 깨끗한 물까지 갖춘 식생활 측면에서 매우 축복받은 환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은 맛있는 제육쌈밥으로 먹어야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